할머니 가지 마. 나도 같이 가. 새 살배기 손자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분명 잠시만 맡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아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면회는 번번이 거절당했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새벽 4시 재래시장에는 아직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고 철컹거리는 손술의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죠. 그 시간 78살 윤말자 할머니는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를 오갈 때마다 비린내가 손끝에 배어들었고 낡은 라디오에서는 새벽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라디오 소리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틀어놓은 것이었고 대부분의 뉴스는 자신과는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 머릿속은 오늘 팔아야 할 물량과 외상값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하나가 유독 귀에 걸렸습니다. 해외 투자사 신임 회장 내정 소식이었습니다. 이름은 영어였고 말자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터뷰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사람인데 왜인지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마침 옆 가게 주인이 작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같은 뉴스가 화면으로 나오고 있었고 말자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선이 굵은 이목구비, 또렷한 눈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는 표정. 말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손등을 스치며 피가 배어 나왔지만 말자는 그 사실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은 오직 화면, 속 남자의 얼굴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피가 도마 위로 똑똑 떨어지는데도 말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다른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30년 전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웃던 세 살배기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웃음 짓는 모양, 볼에 살짝 들어가는 보조개,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말자의 눈앞에서 화면 속 중년 남자와 기억 속 어린 손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옆 가게 상인이 가가와 물었습니다. 아이고, 손 다쳤네. 괜찮아요?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다시 한 번 말을 걸었지만 말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남자의 목소리만이 고막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방문 예정. 그 6글자가 말자의 눈에 박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고 말자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시장 바닥이 무릎을 적셨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닐 거야.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온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 같았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고개를 아무리 저어도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손에서 흐르는 피를 앞치마에 대충 닦고는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리를 지켰을 텐데 오늘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말자는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좁은 단칸방 안에 서 있었고 말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방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장롱 맨 아래 칸 이불 밑에 숨겨둔 종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고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아이 옷 몇 벌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파란색 줄무늬 티셔츠, 무릎이 해진 작은 바지, 그리고 한쪽이 닳아 구멍난 운동화 한 켤레. 말자는 그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상자 맨 밑바닥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민우. 말자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30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부르면 무너질 것 같아서, 기억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우면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감으면 3살배기 손자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는데 꿈속에서 손자를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꾸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의 민우는 여전히 3살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까르르 웃으며 시장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말자가 손을 뻗어 안으려 하면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도망갔고 쫓아가면 또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쫓아가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말자는 텅 빈 골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말자는 꿈에서 깨어나 젖은 베개를 더듬었습니다. 눈물이 언제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고 말자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민우일까? 30년 전 자신의 손을 떠난 그 아이가 정말 저렇게 커서 돌아온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늙은이의 헛된
착각에 불과한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그 얼굴이, 그 기억이 이제 더는 잠들어 있지 않겠다는 것. 말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고 말자의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그날 이후로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 위로 3살 배기 손자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혹시 정말 그 아이가 맞는 걸까? 아니면 30년 동안 손자를 그리워한 나머지 닮은 사람을 보고 착각한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말자는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평생을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착각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남은 날들을 조용히 살다 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말자를 밀어붙였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본 순간 끝난 걸 알았어. 무엇이 끝났다는 건지 말자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30년 동안 가까스로 유지해왔던 평온한 일상이 그 화면을 본 순간 산산이 부서졌다는 건 분명히 느꼈습니다. 손자를 잃은 날보다 더 큰일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누군가는 무너질 거라는 직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말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손자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명절마다 빈 방을 바라보았고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다음 날 말자는 장사를 일찍 마치고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로비에는 여러 안내문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두리번거리며 안내판을 살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건강검진, 일자리 알선. 말자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게시판 한쪽 구석에서 작은 안내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입양, 기록, 열람 안내. 말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떼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보지 않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온몸이 긴장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내문을 펼쳤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돋보기를 꺼내야 했고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입양 기록, 열람 신청, 필요 서류, 신청 자격. 말자는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종이 상자에서 꺼낸 물건들을 방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아이 옷, 신발, 그리고 이름이 적힌 종이.
말자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집어들고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민우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입 밖에 낸 이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자는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민우야, 할미야.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 고요함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텅 빈 방 안에 자신의 목소리만 울리고 사라졌습니다. 말자는 그 이름이 적힌 종이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상담 전화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말자는 마침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입양 기록을 열람하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제 입양이 되었는지, 어떤 기관을 통했는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자는 하나하나 대답하려 했지만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일이었고 그때 말자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두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쯤 상담원은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방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말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반가운 재회일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선택으로 남은 인생이 갈릴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자는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30년 전 손자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말자를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말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말자는 텔레비전을 다시 켰습니다. 뉴스 채널을 돌리다가 그 남자의 얼굴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해외 투자사 신임 회장 마이클 윤. 이번에는 더 자세한 프로필이 소개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 출신, 자수성가한 사업가. 말자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입양아 출신. 그 단어가 말자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가끔 섞이는 서툰 한국어. 말자는 그 목소리를 듣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목소리의 톤,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 30년 전 딸의 말투와 닮아 있었습니다.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민우라고. 자신의 손을 떠나 바다 건너 낯선 땅으로 보내진 그 아이가 저렇게 커서 돌아왔다고. 말자는 화면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화면 위로 손자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뒤에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와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30년 전 말자에게서 손자를 빼앗아간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말자는 그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말자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자가 왜 손자를 키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아이를 잃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말자의 딸 윤지영은 27살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면서도 가장 불안한 엄마였습니다. 지영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쉴 틈 없이 상자를 나르고 분류했죠. 손은 늘 테이프 자국으로 끈적거렸고 허리는 만성적으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지영의 남편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서너 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지영이 출근하면 남편이 퇴근했고 저녁에 남편이 대리운전을 나가면 지영이 아이를 재웠습니다.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빚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양가에서 물려받은 빚, 아이를 낳으면서 생긴 병원비, 그리고 작은 월세방을 구하기 위해 빌린 보증금까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자만 갚아도 한 달 월급이 반 이상 날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말자는 그런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 중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지만 말자 역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자가 해줄 수 있는 건 아이를 봐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영이 새벽에 출근할 때 손자 민우를 데려왔고 저녁에 퇴근하면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새 살배기 민우는 할머니 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지영이 새벽에 민우를 데려왔고 말자는 아이를 안고 다시 재웠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이가 깨어나면 죽을 끓여 먹이고 동네 골목을 손잡고 산책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종종걸음으로 따라오면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영이 퇴근해서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지영은 민우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있었고 볼이 많이 꺼져 있었지만 웃음만은 밝았습니다. 말자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말자는 골목 끝까지 모녀를 배웅했습니다. 그게 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고가 났습니다. 지영의 남편이 대리운전 중이었고 지영은 퇴근길에 남편이 모는 차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늦은 밤 잠깐 함께 시간을 보내려던 것이었죠. 새벽 2시 졸음운전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남편이 핸들을 꺾었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말자는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고, 병원, 보호자,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문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딸의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였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말자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웃으며 손 흔들던 딸이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던 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지영은 그렇게 떠났고 사위도 함께 떠났습니다. 남은 건 새 살배기 민우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친척이 많지 않았고 온 사람들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안타깝다는 말을 남기고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말자는 장례식 내내 민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왜 차가운 사진 속에만 있는지, 왜 아빠가 안 오는지 몰랐습니다. 아이는 그저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시선을 피했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편이 이러니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시설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 내 나이에 애를 어떻게 키워?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 안긴 민우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꿈틀거렸고 작은 손이 할머니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말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키울게. 할미가 키울게. 친척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모한 결정이라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딸이 남긴 이 아이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말자는 그 다짐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자와 민우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자는 이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다짐이 얼마나 잔인하게 깨지게 될지를.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지키겠다던 그 약속이 몇 년 뒤 종이 한 장으로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말자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가 너무 크면 안 되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민우가 깰까 봐 늘 조심했죠. 밥이 되는 동안 반찬을 준비했고
국을 끓였습니다. 모든 게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4시 반이 되면 민우를 깨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칭얼거렸지만 할머니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면 금세 눈을 떴습니다. 말자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밥을 떠먹였습니다. 민우는 입을 오물거리며 밥을 삼켰고 가끔 졸려서 고개가 꾸벅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자는 아이의 볼을 살짝 톡톡 쳐주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우, 조금만 더 먹자. 응? 밥을 다 먹이고 나면 옷을 입혀야 했습니다. 작은 손을 소매에 넣고 단추를 하나씩 채우고 양말을 신기고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말자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아이를 다룰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린이집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민우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종종걸음으로 따라왔습니다. 가끔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면 말자가 얼른 잡아주었고 아이가 피곤해하면 업어서 갔습니다. 30분을 걸어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아이를 선생님께 맡기고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이미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새벽 경매에서 물건을 받아오고 가게를 정리하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칼을 쥔 손은 늘 물에 젖어 있었고 비린내가 손톱 밑까지 배어들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밝게 웃으며 생선을 팔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틈틈이 외상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은 늘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번 돈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빼고 월세를 빼고 공과금을 빼면 얼마가 남을까? 남은 돈으로 아이 옷을 사줄 수 있을까? 다음 달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고 답은 늘 부족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장사를 마치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가 말자가 보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 나왔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이야기책을 읽어주며 재웠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말자는 그제야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밀린 빨래를 하고 내일 반찬을 준비하고 새진 옷을 기웠습니다. 민우가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말자는 장사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기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고 약값이 얼마가 나올지 가슴 졸이며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식혔습니다. 그런 날은 눈을 한순간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말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 말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는 아직 3살이었고 죽음이 무엇인지 알 리 없었습니다. 말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저 멀리 별나라에 갔단다. 별나라? 왜? 거기서 우리 민우 지켜보려고. 민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아이는 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 저 별? 그래, 저기. 민우는 한참 동안 별을 바라보다가 할머니에게 다시 안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안 가지? 말자는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가. 할미는 절대 안 가. 우리 민우 곁에 계속 있을게. 그 약속을 하는 순간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볼까봐 얼른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 시절 말자와 민우는 가난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고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이불을 3겹씩 덮고 잔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 신발이 작아져도 한 달을 더 신기고 말자 자신은 해진 고무신을 꿰매서 신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자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혀를 끌끌 차며 동정과 연민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말자에게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손잡고 걷는 출근길도, 저녁밥을 먹이며 나누는 이야기도, 잠들기 전 불러주는 자장가도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밤마다 민우는 할머니 품에 파고들어 잠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 옷자락을 꼭 움켜쥐고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습니다. 가끔 아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좋아. 그 말 한마디가 말자를 버티게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이 아이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이미 말자에게 잔인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시험은 말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말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민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을 맞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점심때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지러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았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자는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장사가 끝나고 민우를 데리러 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던 말자는 갑자기 칼을 떨어뜨리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말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어른거렸고 코에는 뭔가 꽂혀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옆 가게 상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말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정신없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민우는요? 진정해요. 어린이집에 연락했어. 지금 거기 있어. 말자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오늘 장사는 망쳤으니 내일은 더 일찍 나가야 하는데 민우 저녁밥은 누가 챙기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말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빈혈, 거기에 혈압까지 위험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열흘은 입원하셔야 해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흘이나 입원할 수 없었습니다. 장사를 쉬면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었고 무엇보다 민우를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자는 의사에게 사정했습니다. 제발 퇴원시켜 달라고, 집에서 쉬겠다고. 하지만 의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로 무리하시면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그 말에 말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민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을 하니 무서웠습니다. 이번 사흘째 되는 날, 낯선 사람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구청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여자는 복지재단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말자의 상태를 묻고 민우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 돌봐줄 친척은 있는지, 퇴원 후 혼자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 말자는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척은 있지만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퇴원하면 당연히 아이를 직접 돌볼 거라고. 그러자 구청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태로는 아이를 돌보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말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복지재단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임시로 보호시설에 맡기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건강을 회복하실 때까지만요. 임시 위탁이라고 합니다. 임시 위탁. 그 단어가 말자의 귀에 박혔습니다. 말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어르신이 쓰러지시면 아이는 더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잠시만 맡기시는 거예요. 건강 회복되시면 바로 데려가실 수 있어요. 말자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아이가 고생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떼어놓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말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말자는 글을 읽으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고 어려운 단어가 많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표시된 곳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임시 위탁 동의서예요. 언제든 철회하실 수 있어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정말 잠시만 맡기는 걸까? 의문이 가득했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웃으며 서명을 재촉했고 말자는 결국 표시된 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직원들이 민우를 데리고 병실로 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 말자는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미가 조금 아파서 여기 있어. 근데 금방 나을 거야. 할머니 안 아프면 집에 가? 그럼 당연하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아이 손을 잡고 가려 하자 민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한테 가겠다고,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말자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말자를 붙잡았고 직원은 우는 아이를 안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우의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말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잠시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건강만 회복되면 바로 데려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고.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자는 그 문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이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문이 닫힌 순간 영원한 이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방금 찍은 도장이 손자를 영영 빼앗기는 서명이었다는 것을. 말자는 열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그동안 장사를 못해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돈 걱정보다 민우 생각뿐이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복지재단에 연락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약속대로 건강을 회복했으니 이제 돌려달라고. 첫 번째 면회는 허락되었습니다. 말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설을 찾아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건물이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에 들어가자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말자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열흘 만에 안는 손자였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고 익숙한 샴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말자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우 많이 보고 싶었어. 밥은 잘 먹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금세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나 집에 가고 싶어. 여기 싫어. 알아. 할미가 금방 데리러 올게. 조금만 참아. 말자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1시간 남짓한 면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민우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손을 놓지 않으려고 꼭 붙잡았습니다. 직원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자 민우는 발버둥 쳤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나도 같이 가. 말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말대로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면 곧 데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꼭 함께 집에 가자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민우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말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설을 나왔습니다. 두 번째 면회 때는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예전처럼 둘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옆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고 말자는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민우도 어색해했습니다. 아이는 예전처럼 할머니에게 마음껏 안기지 못하고 눈치를 보았습니다. 면회 시간도 전보다 짧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면회 시간이 짧아요? 말자가 묻자 직원은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적응을 위해서예요. 너무 자주 만나면 오히려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말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는 게 왜 아이를 불안하게 한다는 건지. 하지만 말자는 참았습니다. 직원들과 사이가 나빠지면 아이를 데려오기 더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면회는 취소되었습니다. 말자가 시설에 도착하자 직원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아이 상태가 불안정해서요. 불안정하다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최근 밤마다 울어서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면회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당분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자는 항의했습니다. 아이가 우는 건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만나게 해주면 오히려 안정될 거라고.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이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말자는 시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 뒤로 전화 연결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말자가 전화하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했고 다시 전화하면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하겠다던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했지만 번번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자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설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직원이 나왔고 말자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죠. 연락해도 안 받잖아요. 우리 민우 좀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신청해 주세요. 말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자를 만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왜 자꾸 거절당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자는 사정했습니다. 문 앞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겠다고,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하지만 직원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복지재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자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구나. 이제 민우를 데려올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아이의 입양이 결정되었습니다. 말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입양이라고요? 무슨 입양? 임시로 맡긴 거잖아요.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임시로 맡긴 거예요. 데려가겠다고 했잖아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서명하신 서류에 입양 동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거예요. 말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양 동의? 자신은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서명한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입양 동의서인 줄은 몰랐습니다. 직원은 분명 임시 위탁이라고 했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잠시 맡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서류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어르신께서 서명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입니다. 말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말자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아이는 해외로 입양됩니다.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해외, 그 단어가 말자의 귀를 때렸습니다. 해외라는 건 바다 건너 어딘가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자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고, 할미가 잘못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자가 서명한 그 종이 한 장이 손자와의 영원한 이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해외로 입양된다는 말을 듣고 무너졌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말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자는 복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자 말자는 달려가 사정했습니다. 입양을 취소해달라고, 자신이 서류 내용을 몰랐다고, 제발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지만 직원들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 어쩔 수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말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기다렸고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날이 갈수록 귀찮다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은 경비원이 와서 말자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나가주세요. 내 손자 돌려달라고요. 그것만 해주면 나갈게요. 신랑이 끝에 말자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말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말자는 재단 로비 게시판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후원자 명단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맨 위에 적힌 이름에 눈이 멈췄습니다. 서정희, 대한복지재단 이사장. 그 이름 옆에는 대기업 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직함도 적혀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서정희, 이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 자신의 손자를 빼앗아 간 곳의 실질적인 주인. 말자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서정희라는 분, 어떤 분이에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 이름을 왜 아시죠?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후원자 이름을 물었을 뿐인데 왜 저렇게 긴장하는 걸까? 말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자는 서정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몰랐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신문 기사를 뒤졌고 동네 복사집 청년에게 부탁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조금씩 정보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정희는 대기업 그룹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결혼 후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었죠. 그녀는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사회사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자선사업가, 사회공헌의 모범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말자가 파헤칠수록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서정희는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였지만 실제로는 해외 입양을 사업처럼 운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양 한 건당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상당했고 그녀는 그 돈으로 재단을 키우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정희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을 특별히 타깃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보호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임시 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데려간 뒤 서류를 조작하거나 보호자를 속여서 입양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말자의 경우도 그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말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속은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웃으며 서류에 서명을 권했던 것, 면회를 점점 어렵게 만들었던 것, 전화를 피했던 것, 모든 게 아이를 빼앗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말자는 실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정희는 특정한 아이들을 선별했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 외모가 준수한 아이. 그런 아이들은 해외에서 인기가 높았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정희에게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였고 상품이었습니다. 말자는 어느 날 서정희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자선행사 사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중년 여성. 주변에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가족과 떨어졌을까? 얼마나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빼앗겼을까? 싸움의 상대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대가 얼마나 거대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서정희는 재벌가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사회적 명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말자는 시장에서 생선 파는 가난한 할머니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고 언론에 호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썼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미 절차가 끝났다고, 어쩔 수 없다고. 어느 날 말자는 재단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내 손자를 돌려달라고. 이 재단이 아이들을 빼앗아 간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나와서 말자를 내쫓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는 너무 컸고 자신은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민우를 영영 잃는 것이었으니까요.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서정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이 눈물을 흘렸는지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때까지 절대 죽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싸움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말자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민우가 떠난 뒤 말자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이 없었고 빨래를 해도 널 옷이 없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아이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색종이 그림, 장롱 안에 개켜둔 작은 옷가지들, 그리고 베개에 밴 희미한 아이 냄새. 말자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정말로 아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전국의 고아원과 복지재단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아이가 아직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이곳저곳을 전전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복지부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미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자는 그 말들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사정했고, 나중에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시스템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의 호소는 서류 더미 속에 묻혀버렸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어떤 가정에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말자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단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관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손님들과 수다를 떨었지만 이제는 필요한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나오면 민우 생각이 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말자는 아이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잠들기 전 습관처럼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우야, 잘 자. 아무 대답도 없는 어둠 속에서 말자는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기도처럼, 주문처럼.
혹시 저 멀리 어딘가에서 아이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바람으로 시장 사람들도 말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했습니다. 손자를 잃은 불쌍한 할머니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가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면 사람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말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말자는 손자의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올해면 5살, 올해면 7살, 올해면 10살.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첫 번째 일을 갈 때 곁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생일마다 케이크를 불어줄 수 없었습니다. 말자가 알던 아이는 3살에서 멈춰 있었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생일은 4월 15일이었습니다. 해마다 그날이 되면 말자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밥을 지어 상을 차리고 빈자리 앞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생일 축하한다. 말자는 텅 빈 방에서 혼자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말자는 국을 퍼서 버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없이 혼자 먹는 생일 미역국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끓이고 해마다 버렸습니다. 29번의 생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말자는 혼자 늙어갔습니다. 허리가 굽어갔고 무릎이 아파왔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시장 일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자는 쉬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밀려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일이라도 하면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만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살아있어야 한다고,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버텼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말자는 종이 상자를 꺼내 아이 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옷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말자는 그 옷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할미가 잘못했어, 민우야. 미안해. 말자는 밤새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이었습니다. 왜 그때 서명을 했을까? 왜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을까? 왜 더 버티지 못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희망도 사라졌고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서정희에 대한 증오조차 무뎌졌습니다. 남은 건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안고 말자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말자는 이제 78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늙었고 마음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왜 살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시장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낯익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30년 전 바다 건너로 보내진 새 살배기 아이 윤민우.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의 품을 떠나 낯선 땅에 도착한 그 아이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민우는 미국 동부의 한 도시로 입양되었습니다. 새 부모는 부유한 백인 부부였습니다. 넓은 집, 좋은 차, 풍족한 생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새 부모는 민우에게 마이클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마이클 윤. 그것이 민우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부모와 다른 얼굴이 비쳤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검은 눈동자, 납작한 코. 학교에서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왜 너는 부모님이랑 안 닮았냐고. 마이클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양 사실을 알게 된 건 7살 때였습니다. 부모가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는 한국에서 왔고 우리가 너를 선택했다고. 사랑해서 데려왔다고. 마이클은 그 말을 듣고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사람들은 왜 자기를 보냈을까?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 필요 없어서였을까? 그 의문은 마이클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라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다.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존재였다.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분노를 공부로 바꾸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명문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며 또다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월스트리트의 투자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마이클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밀려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일에 파묻혀 있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잊을 수 있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마이클은 자신의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몇 년 만에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마이클의 투자 감각은 뛰어났고 결정은 과감했습니다. 성공이 성공을 불렀습니다. 33살이 되던 해, 마이클은 글로벌 투자사의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언론은 그를 자수성가한 천재 사업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성공의 끝에서 마이클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마이클은 자신의 뿌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양 서류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희미하게 적힌 한국어, 어설픈 영어 번역. 마이클은 그 서류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류에는 친부모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칸에는 보호자라는 항목이 있었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말자. 관계는 외조모. 마이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은 입양되었을까? 왜 할머니와 함께 살지 못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사람을 고용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입양 기록, 복지재단 서류,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임시로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재단이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을 강행했습니다. 더 파헤칠수록 어두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재단을 운영한 사람, 서정희. 그녀는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노렸고 보호자를 속이거나 협박해서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입양 한 건당 상당한 돈이 오갔고 그 돈으로 재단을 키우고 자신의 권력을 확장했습니다. 마이클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자신을 찾았을 것입니다. 울고 싸우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국으로 가서 할머니를 찾고 서정희의 죄를 밝히기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갑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입에서 어색하게 나왔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마이클은 눈물을 닦고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말자는 여느 날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78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에 나가는 일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을 맞고 장부를 정리하는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말자는 앉아서 잠시 쉬며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 하나가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죠. 말자는 대수롭지 않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말자의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역광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말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뭐 찾으시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무릎을 꿇더니 말자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그제야 얼굴이 보였습니다. 선이 굵은 이목구비, 또렷한 눈매,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말자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30년 동안 꿈에서 그리던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말자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호칭이었습니다.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웃음 짓는 모양, 볼에 살짝 들어가는 보조개,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3살 때 모습이 중년 남자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민우야? 말자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만 불렀던 이름, 어둠 속에서 중얼거리던 이름, 텅 빈 방에서 메아리 쳤던 이름. 그 이름을 부르자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할머니. 저예요. 민우예요. 말자는 손을 뻗어 남자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이마를, 볼을, 턱을 더듬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말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우가 얼른 말자를 부축했습니다. 말자는 민우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다가 이내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할미가 미안해. 말자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보내서 미안하다고,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우도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 알아요. 다 알아요. 민우는 할머니에게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 서정이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말자는 울면서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손자를 다시 안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민우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서정이의 범죄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이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재단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서류 조작, 강압적인 동의서 진구, 불법 해외 입양, 죄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법정에 섰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서정희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자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손자가 돌아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우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할머니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말자는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너는 바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인데 이런 시골 시장에서 뭘 하겠냐고. 하지만 민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디 안 가요.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자는 30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안 가. 할미는 우리 민우 곁에 계속 있을게. 지키지 못했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우가 그 약속을 대신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해 4월 15일 민우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말자는 여느 해처럼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밥상 앞에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자는 국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생일 축하한다. 민우는 국을 받아 들며 웃었습니다. 말자도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상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세월, 나누지 못한 순간들, 그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말자는 매일 아침 손자의 얼굴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장을 걷고, 함께 저녁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자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은 평생을 유배와 고난 속에서 보내면서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이 높다고 오르지 못할 것이 아니요. 길이 멀다고 가지 못할 것이 아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 닿지 못할 곳이 없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동양 철학사의 길이 남을 가르침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오늘 사연 속 할머니도 그러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고 막막했지만 할머니는 단 하루도 손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불가능해 보이던 재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곳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사연 어떤가요?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